그날 밤 나는 숨듯 제주에 도착했다. 무계획이었다. 비행기표는 당일에 끊었고 렌터카도 공항에서 아무거나 골랐고 숙소는 예약도 없이 골목을 돌다 우연히 불이 켜진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붉은 조명이 문 앞을 비추고 있었고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이가 나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 단정한 단발머리에 얇은 린넨 셔츠, 그리고 눈빛. 어떤 인사보다도 눈빛이 먼저 내 뺨을 스쳤다. 그녀는 말했다. 방 하나 남았어요. 쓸래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짐도 풀지 않은 채 나는 작은 테라스로 나왔다. 바다가 멀리서 울고 있었고 달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그리고 그 여자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커피 마실래요? 나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소주요. 그녀는 웃었다. 역시 도망 온 사람 맞네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투명한 유리병을 가져와 두 잔을 따랐다. 나는 물었다. 사장님이세요? 응. 여기 주인이자 청소부이자 술 친구. 그러더니 잔을 들고 말했다. 오늘 밤은 이름도 나이도 묻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감정도.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다. 나는 잔을 들어 그녀와 부딪혔고 그날 밤 우리는 말 대신 술로 서로를 부었다. 한 병, 두 병. 술이 아니라 감정의 마개가 열리는 소리였다. 새벽 3시.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근데요, 오늘은 내 방이 더 따뜻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작은 등이 켜져 있었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밤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입술에 먼저 숨을 부딪혀왔다. 키스는 깊었고 그녀의 손끝은 내 셔츠를 풀며 천천히 내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침대 위에서 천천히 무너졌다. 그녀는 고요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바람이 잠든 시간이에요. 그 말이 어딘가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등을 쓸었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숨을 삼키며 내 가슴팍에 고개를 묻었다. 그리고 새벽 4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두 번째로 엉켰다. 이번엔 더 깊고 더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고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등 뒤로 흐르는 뒷모습이 그 전날보다 더 낯설고 더 매혹적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는 사람을 기다리는 법을 아는 여자였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어쩐지 그리웠다. 단 하루밖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방금 전까지 그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 손목에 걸린 얇은 은팔찌가 기억보다 더 오래 내 눈에 남았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커피 냄새 좋네요. 그녀는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다. 아침엔 향이 사람을 살려요. 밤에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말 어딘가 나 같았다.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나도 그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 뒤 그녀가 말했다. 떠나실 거죠?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비웠다. 그게 예정에 없던 이별이라는 뜻이란 걸. 그녀는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녁에 바비큐 하려고요. 드실래요? 혼자 먹긴 좀 그러니까. 그 말은 분명 초대였다. 나는 수락했다. 아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어젯밤이 실수였다고 치부하기엔 그 입술의 감촉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 해가 지고 다시 그녀의 마당. 작은 숯불이 피워졌고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가 흐르자 우리는 맥주잔을 들었다. 그녀는 이번엔 내게 물었다. 이름 아직도 말하지 말까요? 나는 잔을 들며 웃었다. 오늘까진 그냥 여자로 있어줘요. 그녀도 잔을 들었다. 그럼 당신도 남자로만 있어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는 그 약속에 마주 웃었다. 그리고 술이 돌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졌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나는 입을 막았다. 입술로 다시. 이번엔 그녀가 먼저 내 셔츠를 벗겼다. 그리고 불빛이 거의 꺼진 마당 끝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탐했다. 이번엔 침대도 이불도 없이. 벽에 등을 대고 내 허벅지 사이에 그녀가 다리를 올렸다. 숨소리가 겹쳤고 손끝이 가슴을 지나 엉덩이를 감싸며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내 목에 매달린 채 속삭였다. 이러면 더 못 떠나요. 나는 그 말에 속삭였다. 그럼 계속 불러요. 못 떠나게.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웃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나 여기서 도망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잡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 말이 그녀의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이 섬에 익숙한 연극 같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이 믿고 싶었다. 그녀와의 세 번째 밤은 이전보다 조용했고 그만큼 더 위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욕망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침대 위에선 여전히 숨소리와 땀이 얽혀 있었지만 그 눈 속엔 질문이 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외면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바람은 여전히 느리게 불었고 그녀는 마당 끝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머리칼에 반사되면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현실 같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일어섰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그녀는 가만히 날 보다가 한마디 더 덧붙였다. 그쪽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눈치채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내 이름도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곳에 숨어 있는 중이었다. 사실 나는 전직 방송기자였다. 사회부에서 기업 비리를 파다가 엮이기 싫은 이들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까지 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친 사람. 그녀가 나를 알아본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되물었다. 그쪽은요? 제주 이 작은 동네에서 이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 원래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오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비행을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비행이 아니라 추락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근데 그쪽은 추락이 아니라 은폐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너무 감추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습관처럼 바다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마을 끝 슈퍼에서 맥주 몇 캔을 집어들었는데
계산대 옆에 놓인 낡은 지역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일면 하단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 전직 방송기자 씨, 비리 보도 관련 사적 통화 유출 의혹으로 고소돼. 현재 소재 불명.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톡 하고 건드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였다. 마을 장보러 나왔다며 무심한 척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 밤들 속에 내가 숨어있던 방식까지. 그녀는 말했다. 도망 중인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도망 중이니까. 다만 서로가 같은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들린 신문을 보고 맥주를 하나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밤엔 거짓말 없이 제대로 안아줘요. 그녀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우리가 나누는 눈빛은 뜨거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거웠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단순히 또 하나의 밤이 아니라는 걸. 오늘은 우리가 서로의 실루엣 너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밤이라는 걸. 문을 열고 그녀는 먼저 들어갔고 나는 따라 들어가며 말했다. 진짜 이름 이제 말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향하더니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다. 그리고 잔을 2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기자님. 그녀가 먼저 꺼낸 호칭에 나는 순간 멈췄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사 다 봤어요. 어쩌면 그 비리 폭로가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싸움 너무 외로웠겠더라고요. 그 말에 내 안에 무너져 내리는 감정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름은 서진이에요.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서진.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이번 키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깊었다. 서로를 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제대로 나를 기억하게 해줘요. 우리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옷은 하나씩 정성스레 벗겨졌다.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나는 그녀의 가슴 위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몸을 살짝 떨었고 그 떨림은 내 허벅지로 전해졌다. 내 셔츠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녀의 브래지어 끈이 어깨를 벗어날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피부를 읽었다. 그녀의 골반을 감싸 안은 채 나는 천천히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다. 그녀는 손끝으로 내 얼굴을 더듬었다. 그리고 첫 번째 깊은 밀착,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속도로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 내 어깨를 꼭 깨물었다. 나는 더 깊이 밀어넣으며 그녀의 허리를 당겼다. 2번째, 3번째, 속도는 점점 거칠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숨이 다 빠질 만큼 불러댔다. 서진, 서진아. 그녀는 내 등 위에 손톱을 세운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 불러줘요. 그 이름으로. 그 밤 우리는 5번 서로를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엔 엉킨 땀과 입맞춤 속에서 꼭 껴안은 채 둘 다 울었다. 작게, 조용히. 그녀의 품에서 눈을 떴다. 햇빛이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서진의 머리칼이 내 가슴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얇고 긴 손가락. 어젯밤 내 허벅지를 감고 내 등을 움켜쥐던 그 손. 어젯밤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다. 우린 그 안에서 서로를 용서했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서진은 눈을 뜨자마자 말했다. 나 다신 누구에게도 이렇게 기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답 대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가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 나는 망설이다 받았다. 시죠?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 쪽에서 접촉이 있었고 당신의 동선이 기사로 나가려 합니다.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기자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요. 상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서진은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 아래 그녀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그 평화를 곧 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점심은 된장찌개 어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진아, 나 다시 서울 가야 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바람도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직 너랑 더 있고 싶은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근데 당신은 계속 도망칠 수 없잖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되기도 했고 비수처럼 날 찌르기도 했다. 그날 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서로를 안았다. 이번엔 격렬하지 않았다. 느리고 부드럽고 마치 서로의 몸을 기억하려는 듯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다. 그녀는 내 가슴 위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서울 가서 아무 일 없던 척 하지 마요. 당신 안에 나 있었던 거니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를 더 세게 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내가 내 안에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숨었다고. 서울은 차가웠다. 공기가 메말랐고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고 나는 그 속에서 서진을 생각했다.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녀가 속삭이던 말투, 그녀의 숨소리까지. 하지만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날 잡아먹었다. 고소인 측 반격은 날카로웠고 언론은 사라졌던 기자의 복귀라는 프레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냈다. 내 진심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매일 밤 서진에게 연락을 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조용했다.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그래서 나도 그녀가 잊으려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 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내게 낯선 여자가 말을 걸었다. 제주에서 서진 언니랑 계셨죠? 나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서진의 후배라고 했다. 함께 승무원 시절을 보냈고 서진이 제주로 내려온 이후에도 가끔 통화만 하는 사이라고.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언니 요즘 좀 이상해요. 낮엔 멀쩡한데 밤마다 혼자 술 마셔요. 게스트하우스 손님도 안 받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제가 언니 방 정리하다가 봤어요. 기자님 이름 써 있어서. 봉투 안엔 사진 한 장과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서진과 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아마 그녀 몰래 누군가 찍은 것 같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진에게 그날 밤이 실수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면 덜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자꾸 그날을 꺼내보게 되더라. 당신이 내 안에 머무는 동안 나는 나 자신도 조금씩 돌아왔던 것 같아. 혹시 다시 오면
마당에 그 바람개비 그대로 두고 있을게요. 그게 당신한테 내 마지막 마음이에요.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다시 그 골목,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가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서진. 비에 젖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놀라운 눈빛.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와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 말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젖은 어깨, 떨리는 손, 모든 게 그대로였다. 늦게 와서 미안해. 그럼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아직 바람개비 있지?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울지 않는 얼굴이 더 아팠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은 채 속삭였다.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그녀는 작게 떨었고 등 뒤에서 바람이 문을 닫았다. 게스트하우스 안은 그날 이후 그대로였다. 그날 아침 접어둔 이불, 우리가 함께 마신 와인잔, 아직 설거지조차 안 된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안에 앉아 서진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도망치자. 서진은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도망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여기까지가 내 세계라고 믿었던 거야. 그녀는 주방 쪽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나 여기 처음 왔을 때 받은 편지야. 그 편지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진의 전 남편. 그녀가 승무원을 그만둔 이유. 그녀가 제주에 내려와 모든 걸 끊고 살기로 한 계기. 그녀는 나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사람, 폭력이 심했어. 말이 아니라 손으로. 근데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었어. 승무원이니까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거겠지. 예민한 성격이니까 부딪힌 거겠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 사람 지금도 나 찾아. 뭐? 소문 들었을 거야. 내가 누굴 만나고 있다. 남자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다. 이 섬은 작으니까.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언제 온다고 했어? 몰라. 근데 조만간일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뜨겁게 안았다.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서진은 경찰서에 찾아가 그에 대한 접근 금지 요청을 다시 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있었다. 그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나 뭐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카메라 들고 사람 찍는 거 좋아했잖아. 그럼 너는? 나는 이 마당에서 계속 바람개비 돌릴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 매주 내려올게. 그 바람개비 내가 나 잊지 않게 계속 돌고 있는지 확인하러.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 앞에서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랑은 진짜다라고 믿었다. 그는 정말로 나타났다. 서진의 전 남편. 낡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게스트하우스 마당 앞. 나는 그와 마주 섰고 서진은 뒤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이 새끼가 그놈이냐?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진 앞으로 나섰다. 돌아가세요. 내가 뭔데 명령질이야. 저 여자 내 아내야. 그 순간 서진이 말했다. 아니, 나는 당신 아내였던 적도 없어요. 난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손이 올라오려는 찰나 내가 그 손목을 움켜쥐었다. 한 번만 더 손 올려봐요. 지금은 내가 있지만 다음엔 경찰이 기다릴 겁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고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올 때쯤엔 이미 그는 사라진 뒤였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아 마당 한가운데로 데려갔다. 그녀는 떨면서 말했다. 나 무서웠어. 다시 그 손이 올까봐, 다시 그 눈을 마주칠까봐.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이젠 끝났어. 진짜로.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당 한가운데 누웠다. 별이 무너질 듯 쏟아졌고 서진은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별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게스트하우스 곧 하나 더 낼 거야. 어디에? 서울. 왜? 내가 안 오면 내가 너처럼 만들어야 하니까.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여기서 바람개비 돌릴게. 가끔 바람이 멈추면 내가 와서 불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다. 이젠 도망도 숨기도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줘요. 나는 속삭였다. 서진아, 이젠 내가 내 안식처야.